내 집은 불쌍한 장난줬으니 이 집은 같이 쓰자. 그건 안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럼 시엠이 집 없이 지내란 말이니? 어차피 어머님이 저희 집에서 못 지낼 것 같은데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다짜고짜 본인의 짐을 싸서 우리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시모. 하지만 자기 뜻대로 되는 일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시모는 매주 주말이면 제일 먼저 교회에 갔습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대걸레를 들고 마룻바닥을 닦고 예배당 의자를 줄 맞춰 놓으시곤 했어요. 다른 교인들은 그런 시모를 보고 다들 입을 모아 칭찬했습니다. 역시 김 집사님이야 참 신앙이 깊으셔. 이런 말들이 예배 끝날 때마다 들려왔죠. 시모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며 웃어 보였어요. 남들 보는 데서는 늘 겸손한 척했지만 그게 진심인지 저는 모르겠더라고요. 왜냐면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가족과 있을 때면 시모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특히 저랑 있을 때는 더 심했어요. 제가 시댁에 방문할 때면 늘 제 눈을 곱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시댁에 가서 시모를 도와 밥상을 차리고 있으면 물컵 위치 하나만 틀려도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살림도 저절로 잘하게 돼. 근데 넌 믿음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살림을 하는 게 왜 이 모양이니? 어머님, 믿음이랑 살림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손끝이 달라지는 거야. 그게 신앙이야. 그럼 어머님은 신앙이 깊으셔서 살림도 완벽하신가 봐요? 뭐라고? 너 지금 시애미한테 빈정대는 거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머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그러죠. 제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배울게요. 아유, 참 말이 많다.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어른한테 따박따박 대드니? 저는 그냥 어머님이 너무 완벽하셔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자꾸 부족하다고만 하시니까요. 그렇게 말하고는 저는 식탁의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웃었습니다. 며칠 뒤, 시모는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이웃집 교인을 초대했어요. 저는 시모를 따라 요리를 도왔고 평소엔 제 음식 하나에도 트집을 잡던 시모였는데 그날따라 식탁 위에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손이 참 야무져요. 저보다 나아요, 진짜. 세상에, 음식 솜씨가 정말 좋네요. 김치도 직접 담그신 거예요? 그럼요. 우리 며느리가 손이 얼마나 빠른데요. 제가 요즘은 거의 손 안 대요. 다 알아서 해요. 별 말씀을요.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참 보기 좋네요. 이렇게 사이 좋은 시어머니의 며느리 보기 힘든데. 그쵸? 저희는 진짜 가족처럼 지내요. 저는 시모가 웃으며 맞장구 치는 모습을 보고 그 말들이 다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손님이 떠난 뒤 남은 식탁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음식 야무지게 잘했더라. 그렇다고 부족한 게 없었던 건 아니야. 앞으로 더 신경 써라. 어머님은 언제쯤 저한테 부족한 거 없다고 해주실까요? 뭐? 너는 꼭 말끝마다 따지더라? 아니요. 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이 매번 달라서요. 오늘은 잘했대시고 어제는 믿음이 부족하대시고 저는 도대체 어디에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유, 참 기가 차서 원. 그 말을 끝으로 중얼거리며 시모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저는 뒷정리를 했어요. 시모가 아무리 얄미워도 막무가내로 따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치우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잠시 후 시모가 마른 수건을 들고 제 옆에 서더니 무심한 척 말을 꺼냈습니다. 근데 네 오빠 입양됐다며? 네? 갑자기 그게 왜요? 아니, 그냥 궁금해서. 네 친정 부모님은 참 대단하네. 남의 자식을 키운다고. 근데 넌 어떻게 남이랑 그렇게 같이 살았니?
그 말에 저는 잠깐 손에 쥐고 있던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시모의 말투는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마치 비웃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남이라뇨. 저희 가족이에요. 피가 안 섞여도 가족은 가족이죠. 그래도 남은 남이지. 세상에 피보다 진한 게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런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아요. 어머님도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가족을 구분하는 게 신앙인가요? 너는 참 말이 많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피곤하지 않니? 예민해서가 아니라 가족을 남이라 부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서요. 그리고 시모는 아무 말 없이 마른 수건으로 그릇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 한구석을 싸늘하게 만들었고 설거지를 끝내는 동안에도 그 말이 귓가를 자꾸 맴돌았습니다. 그 후로도 시모는 저희 오빠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꼭 한마디씩 비꼬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지만 점점 듣기가 힘들어졌어요. 예, 그래도 네 오빠 입양아 치고는 공부는 잘했나 보네. 외국에서 살고 있다며? 어머님, 그 말은 좀 그러네요. 입양아 치고라니요. 그냥 사람마다 노력한 만큼 잘 되는 거죠. 왜 그래? 칭찬한데도 그러니? 저는 칭찬보다 입양아 치고는 이란 말이 더 거슬려서요. 오빠는 제 가족이에요. 그런 표현은 좀 삼가주시면 좋겠어요. 아이고, 참 요즘 사람들은 말 한마디도 마음대로 못하겠네. 마음대로 하셔도 되는데 가족 이야기만큼은 좀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희 집안은 참 특이하긴 해. 남의 자식을 그렇게 챙기고 그런 게 요즘 세상에 흔한 일은 아니지. 특이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아끼고 사는 거예요. 피가 안 섞였다고 마음까지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씁쓸하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시모 눈엔 저희 가족이 이상하게 보였고 비정상처럼 여겨지는 게 그저 답답했어요. 오빠는 제게 가족 이상입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도 우리 부모님은 이미 오빠를 입양하셨고 제 어린 시절 모든 순간에 오빠가 있었죠. 운동회 때 넘어져 울던 날에도 오빠는 저를 업고 집까지 데려다 줬고 제가 대학교에 합격했을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같이 울어줬어요. 그래서인지 제겐 입양이란 단어는 그저 종이 한 장의 표현일 뿐이었어요. 오빠는 항상 제 편이었어요. 부모님 다음으로요. 그래도 피 안 섞였으면 다르긴 하지. 네가 아무리 정들었다 해도 남은 남이야. 어머님, 피보다 중요한 게 마음 아니에요? 저한텐 오빠가 친오빠예요. 그건 바뀌지 않아요. 그래도 세상은 그렇게 안 봐. 그런 게 어딨니? 세상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봐요. 저한텐 그게 전부예요. 그렇게 시모와 대화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괜히 무거웠어요. 핸드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결국 화면을 껐어요. 오빠에게 이런 얘기를 들려주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가 상처받을까 봐. 또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요. 그렇게 며칠 뒤 저는 시모와 함께 종종 교회를 같이 나가곤 했습니다. 그날은 예배가 끝나고 교회 앞마당에서 교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시모가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며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는 참 사랑이 넘쳐요. 입양된 오빠까지 챙긴다니까 정말 보기 드물어요. 아유, 세상에 요즘 그런 며느리 없죠. 맞아요. 참 복 받으셨어요, 집사님. 그러게요. 제가 복이 많죠. 이렇게 맘씨 좋은 며느리를 뒀으니까요.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감탄했고 시모는 그 사이에서 은근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제 귀에는 칭찬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런 얘긴 굳이 사람들 앞에서 안 하셔도 되는데요. 왜? 좋은 얘기잖아.
부끄러워할 게 뭐가 있니? 그냥 그건 제 일이잖아요. 효시민이 뭐니 하는 말은 듣기 좀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워? 참 희한한 애네. 요즘 며느리들은 칭찬해줘도 토를 다네. 주변 교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시몬은 그들 사이에서 자신이 얼마나 마음 넓은 사람인지 자랑하듯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론 답답했어요. 그 자리가 천사 시어머니라는 연극에 내가 들러리로 서 있었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슬프다기보다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가족을 부정당했다는 기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남이라고 깎아내린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어머님은 도대체 왜 그런 말을 자꾸 하실까? 당신 왜? 또 무슨 일이 있었어? 어머니가 또 뭐라고 하셨어? 별말 아닌 척하지만 꼭 나한테 한 소리씩 해. 우리 가족 얘기만 나오면 비꼬고 웃으면서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고. 그냥 흘려. 어머니 원래 말투가 좀 그렇잖아. 흘려야 하는 말이 있고 아니어야 하는 말이 있잖아. 남편에게 토로하고 나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아주버니의 재혼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니는 불륜을 저질렀고 이혼을 당한 뒤 그 뒤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또 결혼을 한다고 한 거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런데 시모의 태도가 더 가관이었어요. 아주버니의 재혼 소식을 듣고는 눈가를 훔치며 연신 한숨을 쉬었어요. 우리 장남이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번엔 꼭 행복해야지. 그 애는 참 속이 여린데 세상 참 모질다. 어머님, 그래도 아주버니가 불륜을 하신 건 맞잖아요. 그건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 집 장남이잖니. 실수 한 번 했다고 평생 죄인으로 살라는 거야? 남자들은 한 번쯤 그럴 수도 있지. 어머님, 그건 실수가 아니에요. 아주버니의 불륜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생각하셔야죠. 넌 남의 일이라고 말은 참 쉽게 한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그렇게 냉정하게 말할 수 있니? 냉정한 게 아니라요.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우리 장남이 오죽했으면 바람을 피웠을까? 응? 그건 그렇고 내가 우리 큰아들 때문에 결심한 게 있다. 결심이요? 무슨 결심 말씀이세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집은 우리 장남 줘야지 싶다. 불쌍한 애한테 좀 보탬이 되라고 증여하기로 했어. 그래도 장남인데 빈손으로 살게 둘 수는 없잖아. 어머님, 갑자기 왜 그런 큰 결정을 하신 거예요? 아니, 나도 편히 살 때가 됐지. 네 집은 장남 주고 나는 이제 너희 집에서 지내야 될 것 같다. 갑작스런 시모의 말에 저는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단순한 농담인 줄만 알았죠. 하지만 며칠 뒤 그 말이 농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자 시모가 커다란 가방을 들고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인부 2명이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어머님, 갑자기 뭐예요? 이제 여기로 이사 왔어. 네 집은 불쌍한 장남 줬으니 이젠 나도 편히 좀 살아야겠다. 아니, 미리 말씀이라도 주셨어야죠. 저희는 전혀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할 게 뭐가 있니? 가족끼리 사는데 무슨 허락이 필요해. 방 하나만 내주면 되지. 아저씨, 이 집은 안방 옆으로 옮겨줘요. 그날 시모는 정말로 그렇게 말하며 마치 당연하다는 듯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순간 너무 황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시모는 문을 열자마자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와 거실을 쭉 훑어봤어요. 아이고, 여긴 햇살이 참 좋네. 아침마다 여기 앉아서 모닝커피 한잔 하면 되겠다. 어머님,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정말 여기서 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도 말했잖아.
내 집은 장난 줬으니까 이젠 여기서 편하게 살면 되지. 너희 집이 넓고 조용해서 딱이네. 어머님, 저희도 나름 생활 패턴이 있고 미리 말씀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준비를 해요? 아유, 참 별걸 다 따진다. 며느리 집에 시어머니 오는 게 뭐가 대수야? 너희는 아직 젊고 나가서 일하면 되고 내가 집에서 집안일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든든하겠니? 그 말이 끝나자 시모는 거실 창가에 서서 커튼을 걷고 마치 이곳이 원래 자기 집인 양 창밖을 내다봤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지만 이건 정말 아니었죠. 선을 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모는 정말로 이삿짐을 들여오기 시작했어요. 인부들이 커다란 상자를 옮겨놓자 거실 한가운데엔 이불, 옷, 화장품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였죠. 시모는 그걸 보며 손으로 탁탁 털더니 말했어요. 이건 여기에 두고, 저건 저기 벽 쪽에 붙이면 되겠네. 저기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되죠. 저희 집에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곤란해요. 막무가내? 아니, 그럼 나는 이제 갈 데도 없는데 길에서 살란 말이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다짜고짜 들어오시면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아유, 얘가 참 피곤하게 구네. 가족이 한 집에서 사는 게 뭐가 문제야? 옛날엔 다 같이 살았어.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거실 한가운데 짐을 풀고 방까지 지정하니 제 속이 끓어올랐죠. 어머님, 죄송하지만 안 돼요. 미리부터 저희가 준비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도 아니고 이렇게는 못 들어오세요. 아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 게 뭐가 문제니? 그럼 이제 막 신혼을 즐겨야 할 장남 집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되겠니? 불쌍한 시애미 좀 받아줄 줄도 알아야지. 아니, 미리 말씀만 주셨어도 이렇게 당황스럽진 않았을 거예요. 참 너는 말이 많다. 내가 너희 집에서 가만히 있겠니? 다 너희 집안일도 도와주고 할 텐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거야? 시모는 점점 더 막무가내로 말하면서 제 말을 가로막았어요. 집안 공기가 더 가라앉고 있었던 그때 갑자기 딩동 하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현관문을 열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바로 제 오빠였습니다. 오빠. 아름아, 잘 있었어? 오빠, 연락하지? 잘 있었지. 저는 반가움에 그 자리에서 오빠를 꼭 껴안았어요. 몇 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그때 시모가 우리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누구? 제 오빠예요. 해외에서 이제 막 귀국했어요. 오빠? 그 오빠 말이니? 시모의 목소리는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어딘가 뾰족하고 냉소적인 뉘앙스였어요. 그리고 그때 오빠는 시모를 똑바로 봤어요. 오빠의 눈빛엔 반가움도 분노도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섞여 있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네요. 오빠의 그 한마디에 시모의 얼굴이 굳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고 입술이 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너가 왜 여길... 기억나시나 보네요. 시모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오빠는 조용히 거실 안쪽으로 걸어들어와 시모 앞에 섰어요. 그 걸음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시모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시작이라는 걸요. 저희 오빠는 자립심이 강해서 어릴 때부터 뭐든 스스로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대학을 마치자마자 해외로 나가 낯선 땅에서 혼자 모든 걸 시작했죠. 처음엔 고생도 많았다고 했어요. 잠잘 곳이 없어 사무실 바닥에서 며칠을 버틴 적도 있었고 언어가 안 통해 거래가 무산된 적도 많았대요.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면서 오빠는 더 단단해졌어요. 오빠,
이번에 귀국한 건 오래 있으려고? 응.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에서도 사업을 할 생각이야. 그동안 해외에서 기반을 다졌으니까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일해보려고. 대단하다. 오빠 정말. 그래도 너랑 우리 부모님 덕분이지. 나한테 믿음을 주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괜히 울컥했어요. 오빠는 늘 혼자서 세상을 버텼지만 정작 그 마음은 가족을 향해 있었던 거죠. 오빠에게 가족이란 우리 부모님과 저밖에 없었고, 오빠는 정말 가족에게 헌신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 늘 아픔이 자리하고 있었죠. 바로 오빠의 친엄마 때문이었어요. 어느 날 오빠는 우리나라로 귀국하기 전 SNS를 훑어보다가 우연히 제 결혼식 사진을 보게 됐다고 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반가워 더 자세히 보려고 화면을 확대했다가 손이 멈췄대요. 그리고 곧 그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 설마 아닐 거야. 사진 속 제 옆에 서 있던 시모의 얼굴이 보이자 오빠는 숨이 막혀왔다고 했어요. 몇 번이고 사진을 다시 보고 또 보면서 믿을 수 없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아름이 시어머니? 오빠는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고 했어요.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제 옆에 있는 여자의 얼굴. 오빠의 기억 속 그 여자와 똑같았대요. 오빠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대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막혀 의자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대요. 화면을 수십 번 넘기며 눈을 의심했지만 아무리 봐도 틀림없었어요. 바로 그 여자가 맞았어요. 자신을 버리고 사라졌던 그 여자. 오빠는 저에게 연락해 확실하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혹시나 착각한 거라면 괜히 서로 간에 불편해질까봐 확실히 확인하기 전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요. 그렇게 오빠는 사진 한 장으로 과거에 묻어뒀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고 했어요. 오빠는 어린 시절 그날이 그대로 떠올랐다고 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고아원 앞에 서 있던 자신, 그리고 우산을 들고 등을 돌리던 젊은 여자의 뒷모습. 엄마, 어디가? 나 두고 가지 마!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울어도 그 여자는 돌아보지 않았대요. 그게 친엄마에 대한 오빠의 기억 속 마지막이었어요. 그 여자가 바로 지금 동생의 시모라니. 세상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을까 싶었다고 했어요. 세월이 돌고 돌아 이런 식으로 다시 만나다니. 난 정말 그 여자를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데. 그때 느꼈던 공포와 버림받은 감정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대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분노와 배신감이 마치 다시 불붙은 것처럼 가슴을 치밀어 올랐대요. 그날 이후 오빠는 잠을 깊게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혼식 사진 속 그 여자의 모습이 계속 오빠의 머릿속을 맴돌았다고 하고 도저히 가라앉지 않는 분노와 배신감이 차오르는 걸 멈출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기억을 혼자 끌어안고 있었고 그 감정은 시간과 함께 잦아들지 않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한국 귀국을 위해 비행기에 올랐고 오랜 비행을 마친 오빠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름아, 드디어 오빠 한국에 왔다. 오빠, 드디어 우리 얼굴 볼 수 있는 거야? 정말 잘 왔어.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곧 보자. 근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시어머니 사진 좀 보내줄 수 있을까? 어?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 사진은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필요해서 그래. 이유는 곧 알게 될 거야.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오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차분하고 냉정했거든요. 마치 뭔가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사람처럼 들렸어요.
오빠,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나 걱정되는데. 걱정하지 마.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그분 머리카락 조금만 구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말을 잃었어요. 시모의 머리카락이라니. 도대체 왜 그런 걸 필요로 하는 걸까?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어요. 그제야 저는 느꼈어요. 오빠가 단순히 귀국을 한 게 아니라 어떤 진실을 마주하기 위해 돌아온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오빠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일부러 시댁에 들렀어요. 시모가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안방으로 들어갔죠. 방에는 화장대가 있었고 그 위에 브러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브러쉬 사이로 검은 머리카락 몇 가닥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저는 조심스럽게 그 머리카락을 집어 미리 준비한 봉투에 담았어요. 손끝이 떨리더라고요. 이게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오빠에게 택배를 붙이기 위해 상차에 봉투를 넣기 직전까지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오빠는 이걸로 뭘 하려는 걸까? 한참 동안 망설였지만 오빠의 냉정했던 목소리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결국 봉투를 상자에 넣고 택배를 붙였어요. 그렇게 며칠 뒤 오빠는 제가 보낸 택배를 받게 되었고 그 길로 오빠는 자신의 머리카락과 시모의 머리카락을 유전자 검사센터에 보내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오빠는 잠도 제대로 못 잤다고 해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불안감과 긴장감이 오빠의 일상을 지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검사 결과를 통보받게 되었고 오빠는 제 시모와 모자 관계가 맞다고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제 시모가 오빠의 친엄마였던 거죠. 오빠는 시모와 모자 관계라는 확실한 증거를 갖기 위해 유전자 검사 의뢰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오빠는 시모에 대한 복수를 하기 위해 타이밍을 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시모가 자신의 짐을 들고 다짜고짜 우리 집으로 들어오던 날이었어요. 손에는 옷가지와 생활용품이 담긴 상자를 들고 현관문을 열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죠. 이제 여기를 내 방으로 쓸게. 시모의 억지스러운 말과 행동에 저는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오빠가 저희 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름아, 나야. 오랜만이지? 오빠? 오빠! 보고 싶었어. 이제 좀 얼굴 좀 보자. 정장을 입은 오빠의 모습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반가움보다 묘한 긴장감이 먼저 들었죠. 오빠는 천천히 저희 집 현관을 지나 거실로 들어섰고 그 시선이 시모에게 닿는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순간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그때 저는 느꼈어요. 오늘 이 집안에서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되겠구나 하고요. 오빠를 본 순간 시모의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사라졌어요. 무언가를 감지한 듯 뒷걸음치며 벽 쪽으로 물러났죠. 저 사람 누구야? 제 오빠예요. 해외에서 이제 막 귀국했어요. 그 말을 하자마자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시모를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오랜만이네요. 어머니. 오빠의 그 한마디가 공기를 갈랐어요. 거실에는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고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어요. 시모는 눈을 크게 뜬 채 얼굴이 굳어버렸고 잠시 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런 사람 몰라. 처음 보는 사람이야. 정말요? 저를 모른다고요? 그래요. 당신 누구예요? 어디서 함부로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엄마가 돼서 어떻게 아들을 몰라봐요? 시모는 그대로 굳은 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봤고
오빠는 흔들림도 미소도 감정도 없이 시모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그 순간 남편이 옆에서 모든 걸 지켜보다가 놀란 듯 말했어요. 엄마, 아들? 아들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야, 몰라.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 좀 얼른 내보내라. 빨리 문 열어. 우리 오빠가 어머님의 아들? 진짜 너무하네요. 날 그렇게 버려놓고 이제는 내쫓기까지 하려고요? 오빠는 분노를 억누르며 얘기했어요. 시모는 여전히 손을 떨며 제 뒤로 숨으려 했고 남편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그날 거실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팽팽했어요. 오빠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다가 천천히 테이블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려놓았죠. 이 결과나 보고 얘기하시죠.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봉투로 향했어요. 오빠가 봉투를 열어 꺼낸 건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흰 종이 위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죠. 이 서류에서 모자 관계 맞다고 하네요. 어머니의 유전자와 제 유전자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저도 그때서야 정확히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너무 놀랐었죠. 저 또한 그랬는데 시모는 오죽했을까요? 저승사자라도 본 양 시모는 순간 손이 허공을 더듬으며 휘청거렸어요. 아니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엄마,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진짜요? 아니라고 했잖아. 저 사람 모른다니까. 시모는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고 오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 종이 한 장이 수십 년 묻어둔 진실을 세상 위로 끌어올린 순간이었어요. 시모는 오랫동안 입을 떼지 못했어요.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죠. 아니, 너가 어떻게... 그땐 내가 너무 어렸고 널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난 어쩔 수가 없었다. 시모의 말은 변명 같기도 후회 같기도 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그땐 어쩔 수 없었다고요?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도 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그건 그냥 놀라서 그랬어. 네가 진짜 그 아이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이제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어떤 이유가 됐든 절 버린 건 사실이잖아요. 그날 비오는 고아원 앞에 저 혼자 두고 갔던 게 어머니였잖아요. 그땐 정말 어쩔 수 없었어. 나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고. 그래서요. 그게 당신이 평생 교회에서 남을 위하는 척했던 이유예요? 아름이한테 다 들었습니다. 교회에 그렇게 헌신적이라면서요. 절 버린 죄책감을 덮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모는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무너졌어요. 평소 남들 앞에서 완벽한 신앙인이라 불리던 그 여자의 얼굴이 한순간에 일그러졌어요. 숨을 몰아쉬며 벽을 짚는 그녀의 모습은 그동안 쌓아온 모든 가식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어머님, 정말 이게 다 사실이에요? 난 그땐 너무 어려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한숨을 삼켰어요. 변명인지 후회인지 구분도 안 되는 말들이 공중에 흩어졌고 시모의 말은 변명처럼 들렸어요. 죄책감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가까웠죠. 오빠의 눈빛엔 분노와 실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더니 천천히 내쉬며 말했어요. 제가 그 사정을 다 이해하고 봐줘야 하나요? 제가 어렸을 때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밥 한 끼도 제대로 못 먹고 추운 바닥에서 울던 날이 몇 번이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때마다 엄마 생각이 얼마나 났는지 아세요?
미안하다. 나도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나름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다 지워지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은 없겠죠. 한 사람의 인생을 뒤틀어 놓은 상처를 치료하기에는 미안하다는 말은 한참 부족했습니다. 오빠는 더 이상 말을 길게 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던졌죠. 당장 여기서 나가세요. 그 말에 시모는 눈을 크게 뜨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 무슨 소리냐? 여긴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 집이야. 너가 뭔데 나한테 이 집에서 나가라 그래? 여기가 내 며느리 집인데 왜 네가 명령을 해? 오빠는 이미 준비해둔 또 하나의 봉투를 가방에서 꺼내 테이블 위에 또다시 내려놓았죠. 여긴 아름이가 새들어 사는 집입니다. 그리고 명의는 제 겁니다. 그는 천천히 서류를 펼쳐 보였고 등기부등본에 오빠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럴 리가. 이게 어떻게... 시모의 목소리는 점점 힘없이 작아졌어요. 눈앞의 문서가 거짓일 리 없었죠. 그동안 자신의 집처럼 드나들던 이곳이 사실은 자신이 가장 무참히 버린 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다는 사실에 말문을 잃은 거예요.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오빠의 한마디가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어요. 오빠는 감정을 억누른 채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당신은 어렸을 때 날 버리고 내 존재를 지워버리고도 잘 살았겠죠? 새 가정 꾸리고 사람들 앞에선 착한 척하면서 이제 그 대가를 돌려드릴게요. 제발 그러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그땐 정말 어쩔 수가 없었어.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오빠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는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가 문을 활짝 열었죠. 당장 나가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때 날 버릴 때 기분이 어땠어요? 이제 당신이 버려질 차례예요. 그 목소리는 냉정하고 단단했어요. 설득에 흔들릴 감정도 없었어요. 시모는 바닥에서 울먹이며 무언가를 말했지만 그 말들은 흐느낌 사이로 흩어져 들리지도 않았어요. 오빠는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고 문가에 선 채로 그대로 서 있었어요. 시모는 결국 풀어놨던 짐을 다시 들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힘겹게 신발을 신으며 중얼거렸어요. 나가면 됐지. 됐지 뭐. 다 내 탓이야. 그 목소리는 분명 들렸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저와 남편은 몸이 굳은 듯 거실에 그대로 서 있었고 오빠는 문 앞에 기대어 있었어요. 그 누구도 아무런 말도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요. 단지 정적만이 흘렀죠. 시모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모를 붙잡을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그대로 문을 나섰어요. 오빠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저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저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그렇게 시모는 한순간에 며느리의 집에서도 가족의 울타리에서도 완전히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시모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성경책을 쥐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늘 다니던 길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가 달랐어요. 골목 어귀를 돌 때마다 웅성거림이 들렸고 사람들이 한 번씩 시선을 주고받았죠. 맞다니까. 젊었을 때 남자 바꾸고 애 버렸다잖아. 세상에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척 정직한 척을 했다니. 그 말들이 시모의 귓가를 스쳤어요. 시모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지만 속이 서늘해졌어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런 말을... 누가 퍼뜨린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걸음을 재촉했지만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저기, 저 사람 20대 때 버린 아들이 있다던데.
그 순간 시몬은 숨이 막혔어요.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에 쥔 성경책이 덜덜 떨렸어요. 누군가가 이미 모든 걸 퍼뜨린 거였어요. 시몬은 교회 문 앞까지 가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올린 절실한 신앙인이라는 이미지가 이제는 그동안 시모가 쌓은 업보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예배 시간이 시작되었지만 시몬은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어딘가 낯선 기분이 들었어요. 늘 앉던 앞줄, 늘 마주하던 얼굴들이었는데 모두의 시선이 묘하게 달랐어요. 고개를 돌리며 속삭이는 소리들이 귀에 닿았죠. 저 집사님 맞대. 젊었을 때 아들 고아원에 버리고 새 살림 차렸다잖아. 믿기지 않지? 그렇게 선한 이미지였는데 아들을 버리다니 세상에. 시몬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려 애썼어요.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찬송가 책을 펼쳤죠. 하지만 손끝이 덜덜 떨렸어요. 옆자리 교인이 인사를 건네지 않고 자리를 뛰어앉는 게 느껴졌어요. 주님, 저는 잘못한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제가 잘못했나요? 시몬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예배 시간 내내 고개를 들 수 없었고 찬송 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도 시몬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결국 천천히 일어나 밖으로 나왔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그녀를 따라붙었어요. 그날 이후 시몬은 집 문 밖으로 거의 나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모에게 교회는 매우 중요했고 특별했어요. 그래서 며칠 후 시몬은 다시 마음을 다잡고 교회로 향했어요. 괜찮다고 아무 일 아니라고 자신에게 수없이 되뇌었지만 발걸음은 무거웠어요. 하지만 겨우 다잡은 마음도 곧 무너졌습니다. 시모가 교회 로비로 들어서자 게시판 한쪽에 적힌 커다랗게 붙은 문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신앙은 행실로 증명된다. 그 아래 누가 썼는지도 모를 낙서가 삐뚤게 남겨져 있었어요. 위선자는 결국 드러난다. 누가 이런 걸 왜 굳이 여기에? 그녀는 그 자리에 멈춰섰어요. 주위에 사람들의 발소리가 오가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이마에서 식은땀이 맺히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다들 내 얘기하는 거잖아. 이제 교회에서도 날 내치는구나. 시몬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바닥이 꺼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나님도 날 버리셨구나. 그 말을 끝으로 시몬은 발길을 돌렸어요. 결국 시몬은 더 이상 교회를 가지 못했어요. 이제 시몬은 그 누구에게도 존경받지 못했어요. 사람들 사이에선 신앙인이 아니라 아들을 버린 여자로만 불렸어요. 그렇게 시몬은 신앙으로 쌓아올린 모든 명예를 잃고 단 하나의 이름만 남게 되었어요. 아들을 버린 사람으로 말이죠. 이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된 아주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농담이라 여겼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일치한다는 얘기를 듣고는 얼굴이 창백해지더라고요. 나한테 배다른 형이 있다니 말도 안 돼. 어머니가 그런 걸 숨겼다고? 그는 머리를 감싸주며 주저앉았어요. 어릴 적부터 완벽하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믿어온 어머니가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도무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한 거야? 그런 일이 있었다면... 하지만 사실 아주버니보다 저희 남편은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도 오빠와 남편은 가끔 만나 술잔도 기울이고 인생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형님이라 부르며 따랐던 사람이 알고 보니 배다른 형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어요. 형님이 아니라 내 친형이었네? 세상에, 그 형님이 우리 어머니의 아들이었다니. 그럼 어머니는...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형님이 나한테 했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생각하니까 다르게 들린다. 가족끼리는 믿어야지. 동생, 넌 참 순수하다. 사실 형님도 그때는 내가 동생인지를 몰랐을 텐데 정말 이상하겠네. 그는 두통이 오는 듯 이마를 짚으며 머리를 흔들었어요. 세상이 갑자기 낯설어졌고 모든 관계가 흔들린 듯 보였어요. 이제 누굴 형이라 불러야 하지? 형님이었는데 형님이 아니었는데 또 형님이었네? 그 말은 혼잣말 같았지만 그 속에는 엄마에 대한 배신감도 관계에 대한 혼란도 깊은 슬픔도 뒤섞여 있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마치 무너진 마음을 붙잡으려는 듯이 말이죠. 어느 날 오랜만에 저와 남편, 오빠가 함께하는 식사 자리였습니다. 어색한 기운이 감돌면서 식탁 위엔 반찬이 그대로 식어가고 있었어요. 저희 셋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거운 공기를 깨듯 오빠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돼서 다행이다. 늦었지만 그래도 진실은 밝혀졌잖아. 하지만 남편은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형님, 다행이라니요. 저는 사실 너무 혼란스러워요. 형님이 아니고, 아니, 형님이었고,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담겼어요. 오빠는 잠시 입을 다물었고 아주버니가 억눌린 분노로 말을 이었어요. 이 모든 건 다 어머니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피해자예요. 형님도 저도 어머니가 아무 말 안 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남편은 이제 무척이나 화난 모습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물을 벌컥벌컥 들이켰고 그 뒤로 저희 셋은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세월이 만든 상처였고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여전히 피가 나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말없이 남편은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손에 꼭 쥔 채 화면을 한참 내려보다가 멈췄어요. 저는 남편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남편의 핸드폰에 어머니라고 저장된 이름이 눈에 들어왔고 남편의 손가락이 그 위를 맴돌았어요. 저는 조심스레 물었어요. 여보, 뭐해? 정리하려고. 우리 어머니 앞으로 내 인생에 없는 사람이야. 남편은 단호하게 얘기했고 그 말에는 수십 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시모의 연락처를 삭제하는 순간 남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그래도 그는 다시 되돌리지 않았어요. 많이 참았어. 그래도 어머니니까 언젠간 이해하려고 했어. 근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형님이 살아왔던 세월을 생각하면, 그리고 그동안 어머님이 당신한테 했던 행동이나 말들을 생각하면 아닌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얽혀있던 관계가 한순간에 낯선 존재로 바뀌었어요. 피로 이어진다고 해서 마음까지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그날 저는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답니다. 저는 뒤늦게 시모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시모는 텅 빈 집에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붙잡았다고 해요. 제발 한 번만 받아주렴. 엄마야. 철준아, 제발 좀 받아라.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저희 남편도 아주버니도 시모의 전화를 받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통화 연결이 안 될 때마다 시모는 전화를 끊지도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한편 남편은 시모가 자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님이 당신한테 계속 전화하는 것 같던데 진짜 한 번도 전화 안 할 거야? 이제 그분 문제는 그분 인생이야. 나도 형도 이제는 다 끝났어. 더 이상 어머니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의 말투는 차가웠지만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그는 다시 단호하게 말했어요. 여보, 이젠 우린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나도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끌려다니고 싶지 않아.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너무 많이 시달렸지? 내가 옆에서 제대로 보호해주지도 못하고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당신한테 사죄할게. 저는 남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아파왔어요. 그리고 저희 둘 다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엔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시모의 전화는 계속 울렸지만 그날 이후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모는 완전히 홀로 남게 되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모는 결국 자신이 살던 월세방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집은 이미 아주버니에게 넘긴 상태였고 시모는 오갈 데 없이 월세방에 지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나마도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많은 걸 다 두고 가야 하네. 그래도 어쩌겠어. 월세도 못 내는데. 그녀는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결국 몇 벌의 옷과 세면도구만 챙겨 나왔어요. 처음으로 향한 곳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교회 친구의 집이었어요. 친구는 처음엔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줬어요. 아이고, 웬일이야? 갑자기 무슨 일 있어? 그냥 잠시 머물 데가 없어서 며칠만 신세 좀 질게. 그날 저녁 친구는 따뜻한 밥을 차려줬고 시모는 고맙다는 말을 수십 번이나 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친구는 한숨을 푹푹 내쉬기 시작했고 시모를 무심하게 쳐다봤고 식탁에서는 냉랭한 공기가 퍼져갔습니다. 언니, 언제까지 있을 거야? 나도 가족들이 뭐라고 하네. 그 한마디에 시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민폐만 끼쳤네. 곧 나갈게. 그렇게 시모는 또다시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겼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쫓기듯 나와야 했어요. 어느새 그녀의 연락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평생 신앙으로 버텼다고 믿었던 삶, 체면으로 쌓았던 세월은 그렇게 허무하게 무너졌어요. 이제 남은 건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한 노년의 외로움뿐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 또한 시어머니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가끔 시모가 생각은 났지만 이상하게도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어디서 어떻게 살든 이제 그건 그분의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의 신앙도 체면도 다 거짓이었어. 결국 믿을 건 자기 자신뿐이야. 그 말이 입에서 나오고 나서야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사라지고 이상할 만큼 아무 감정도 들지 않았어요. 미움도 연민도 없었어요. 그냥 끝났다는 사실만이 남았어요. 이제 우리 인생만 생각하자. 그게 정답이야. 그날 밤 집안이 유난히 조용했어요.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 소리가 들릴 만큼 고요했어요. 그때 알았어요. 오랜 세월 얽혀있던 악연이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저는 그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느낌이었어요. 누구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희생도 아닌 오롯이 제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된 거였어요.